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요. 아름다운 새소리까지 들립니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기운을 받으면서 이 엘랑비타를 느끼면서 오늘날 철학에서 수사학은 왜 필수일까?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고대 수사학으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르는 길. 점점 깊이 수사학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깊이를 아시는 분, 그리고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코뮤니카시옹에 기고한 논문에서 렁시엔 레토릭이라고 하는 고대 수사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수사학의 기원은 서구 문화에서겠죠, 당연히. 소유권 소송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겠지만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코락스와 티시아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것은 사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본인들도 수업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기이한 관계죠.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수업료를 안 내서 코락스가 수업료 내라고 티시아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수사학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특성, 그리고 과연 이런 논쟁들이 철학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의 발전의 역사에서 하나의 단면이겠죠. 그죠? 전체가 아니라. 기원전 5세기 어느 날 티시아스는 코락스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소송에서 자기를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선생을 찾아왔는데, 코락스는 그러면 내가 그 기술을 가르쳐 주겠는데 변론에서 한 번이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업료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변론수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티시아스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꽤 논증의 대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소문으로는 어떤 변론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이 가르쳤는데 수업료를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티시아스라고 하는
제자에게 웅변술 그리고 연설기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남을 설득하는 기술, 킨틸리아스의 말대로 하면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아니 수업료를 낼 생각을 안 한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처음에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그때까지의 판례들, 소송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토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락스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진다고 해도 변론에서 제자인 티시아스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선생으로서 수업료를 받아야 된다. 아, 그럴듯하죠, 그죠? 응? 진실과 같이 뭔가 진실로 보이잖아. A 코스. 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 단어잖아, 그죠? 진실로 보이는 것, 진실임직한 것. 그래서 여기에 질세라 티시아스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수업료를 안 내도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긴 자로서 수업료를 안 내도 되고, 지게 되면은 선생 코락스가 나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변론에서 졌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관이 듣다가 양쪽 다 진실임직한 것 같은 거야. 그죠? 맞죠? 그죠? 양쪽 다에서 찬반 양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공론에서는, 이 토포스에서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두 사람을 향하여 이제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코락스는 까마귀란 뜻인데요, 나쁜 까마귀의 나쁜 새끼구나. 우리나라 말로는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나, 뭐 이런 정도 되겠지, 그죠? 여기서 나쁘는 카코스는 아마도 영악한, 그래서 악한, 이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는데, 정말 영악해서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구나, 이런 걸 갖고 소송을 벌이는 선생이나 그리고 제자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해서 쫓아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수사학에 대한 재판적 담론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냉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죠? 맞죠? 그죠? 그러나 수사학은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 역시도 뭐 데리다도 가끔 뭐 이렇게 언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그죠? 수사학의 기원을 말할 때 이야기되는 그런 건가요? 이건 역시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로 내려오는, 역사일 수도 있고 단지 전설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5세기경부터 이제 다양한, 코락스는 시칠리아 출신인데
이때 아테네에도 안티포네스라고 하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수사학자가 나타났고, 또 철학의 관점에서는 이 시기쯤에 아주 중요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개변론의 창시자인데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가끔은 플라톤도 프로타고라스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 그러나 결국은 수사학은 철학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논과 같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프로타고라스 역시도 도시국가와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삶의 지혜를 가르쳤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 메논은 고르기아스의 제자로서 소피스트의 제자죠, 그죠? 정말 아이러니컬한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에서 소피스트는 반철학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플라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반철학은 그 시대의 담론에서, 그죠? 철학이라고 간주되는 그 주류적 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거야, 바디우의 말대로. 그래서 엉띠 필로소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수사학, 소피스트들의 어떤 활동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고르기아스는 이런 재판정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기술보다는 연설문에서, 그죠? 패배한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아니면 올림픽에서 승리한 선수를 향하여,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향하여, 아니면 특정 도시국가의 신을 칭송하는 그런 과시적 담론을 위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문학적 산문, 이게 뭐 연설문이죠, 정치적 담론을 창시한 그런 수사학자잖아, 고르기아스는. 그래서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가끔은 또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피스트들을 향하여.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소피스트들의 그 독사, 의견과 같은 진리가 아닌 의견들을, 독단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는 저런 철학은 결국은 철학이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칭찬을 할 때가 있는 거야. 플라톤이 어디 보통 사람인가? 그래서 고르기아스 편에 이런 말이 있어.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실천하다가 제자들이 어떤 소송에 걸린다든지 불의를 행하게 될 때도 그건 스승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관용은 베풀고 있습니다, 플라톤도.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결국은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알레테이아와는 상관이 없는, 에피스테메와는 상관이 없는 독사를 퍼뜨리는, 억견을 퍼뜨리는 그런 독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사학이 진행되는데,
플라톤의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탁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소크라테스랑 비슷해. 이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수사학을 받아들여서 선생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그런 탁월한 수사학자였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소크라테스는 절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같이 삶에서의 절도 있는 생활은 정말 아주 중요한 미덕이다. 이런 절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죠, 그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사학에서 중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성의 능력으로 진리를 설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술, 수사학은 이성만큼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했어. 이런 것들은 뭐 키케로라든지 퀸틸리아누스와 같은 로마의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에게서도 그대로 옮겨지죠, 그죠? 이런 말들은. 특히 키케로는 변론가에 관하여, 이것은 뭐 연설가에 관하여, 아니면 웅변가에 관하여, 뭐 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것 이외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작품도 아주 중요해. 그리고 퀸틸리아누스는 심지어 변론가의 개론을 써서 이 변론가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수사학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다 더 심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수사학의 어떤 절제나 절도 있는 삶의 중요성을 적용해서, 그죠? 이 수사학을 변호하는. 그러나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플라톤과 경쟁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인물도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소피스트지 뭐. 그래서 화술을 가르치고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의 철학적인 그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자기의 동료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소크라테스를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잘하는 화술, 그죠? 그래서 연설문을 가르칠 때 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소피스트들은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호모나 헤시오도스 이런 시인들의 텍스트를 갖고 와서 비판하는 훈련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겠죠, 점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말은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적절한 말을 하는 것, 삶에 절도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건 수사학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인데 이것은 이성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래서 이 소크라테스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수사학은 도덕과 미덕 이런 것이랑 결합되어서 이제 점점 다른 지평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그 이후에 플라톤이 경멸했던 수사학 이것을 받아들여서 물론 형이상학을 다루는 철학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건 아니지만은 이 수사학은 인간의 삶에 어떤 지혜를 배우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은 쏙 플라톤이 아니라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겠죠, 그죠? 그리고 시인들을 국가에서 내쫓았던 자기 스승 플라톤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도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은 그죠? 통합되면서 각각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물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철학의 형이상학이겠죠, 그죠? 필연적이고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의 명제를 다루는 이 철학보다는 못한 거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인간의 삶에서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개연적인 것을 다루는 변증론가 그리고 진실임직한 것을 다루는 진실과 같은 그런 것 찬반양론이 가능한 그런 것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거잖아. 수학적으로 말하면 확률과 같은 그런 것 그래서 필연적이지는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사학을 썼던 거야 여러분. 사실은 수사학은 변증론과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윗자리에 있는 학문과 형이상학은 철학이 다루는 거고 변증론과 수사학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학과 그죠?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다양한 논리학의 체계에서 토포스론 이것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토포스론을 다루고 있는 토피카는 어떻게 보면 변증론이지만은 이건 역시도 수사학에서 나누고 있는 재판적 담화, 정치적 담화, 그 다음에 과시적 담화 이런 것과 연결되잖아. 그 둘은 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냥 체계적으로 크게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토포스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수사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포스라는 개념 그리고 수사학에서 중요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 다음에 에필로고스 이거는 뭐 맺은 말이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 토포스는 어떻게 보면 공론이라고 번역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토피카에서 그죠? 질문자와 응답자를 설정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론을 형성하는 논증을 통하여, 그게 토포스론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토포스는 공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 언어놀이의 다원성이 있잖아, 그죠? 재판정에서 공론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 시에 승리한 경우에 어떤 영웅이 하는 그 연설이 다를 것이고, 다 다른 거야. 아니면 올림픽 경기에서 하는 그 연설, 그 공론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공론은 또한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 오늘날의 법 철학까지 같이 가는 거지 뭐.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의 철학적 해석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공론은 변하는 거예요. 장소마다 변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마다 또 변하는 거예요. 도시국가마다 변하는 게 공론인 거예요. 그래서 공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에서, 그죠? 논증 형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장인 거야. 어머니인 거야. 거기로부터 질문자와 응답자는 끊임없이 논증을 통하여, 논증적 대화를 통하여 이 공론의 토포스의 장소로 소급해 가거든. 그래서 토피카는 뭐야? 논증 형식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그런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어?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나누었던 수사학의 세 가지 담화, 장르, 정치적 담화, 그리고 재판적 담화, 과시적 담화, 이건 칭송적 담화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고르기아스가 이미 만들어 놓았던 과시적 담화, 여기에선 과장법이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수사학의 네 가지의 부분이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키케로와 킨틸리아누스 로마 시대까지도 계속 받아들여져서 심화되는 거야, 여러분. 그 네 가지는 주제 설정. 그러니까 수사학 선생은 제자가 올 때 이 네 가지를 또 가르치는 거야. 야, 너 연설문 작성해봐. 너 웅변해야 되잖아. 그러면 웅변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재판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는 너의 그 설득하는 양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가 주제 설정인 거야. 그런데 그 주제는 당연히 그게 재판적 담화냐, 아니면 정치적 담화냐, 아니면은 과시적 담화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각의 지역마다 또 다르고. 정말. 그런데 이 주제 설정은 바로 토포스를 결정하는, 공론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생략 3단 논법과 예정법이 중요해요. 생략 3단 논법은 어떻게 보면은 완곡한 3단 논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은 하나의 연역법으로서 어떤 전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생략 3단 논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한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판정이나 정치적 담화나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그 전제는 진실임직한 것, 개연적인 거잖아요. 찬성과 반대, 양론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생략 3단 논법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예증법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주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 형식들의 이야기 장인, 논증 형식의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토포스를 찾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가 설정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논증을 잘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잘 배열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래서 배열법이 중요한 거예요. 배열을 정말 잘해야 재판정에서 군중들과 재판장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는 자는 군중들을 설득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웅변을 하는 자는 그 듣는 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된 주제를 갖고 그것을 잘 배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는 머릿말과 그 다음에 이야기, 논증, 확증, 그 다음에 여담을 통하여 이걸 더 공고히 하고 맺은 말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배열법이 끝나면 이제 아름다운 문체를 갖고, 이게 여기 세 번째가 이제 수사학의 꽃인 거야. 이게 아름다운 문체를 꾸미는 미사역구를 집어넣는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체론이 나타나는 거야. 다양한. 단지 배열만 잘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사역구를 갖고 자기만의 문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수사학의 꽃인 거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알레고리를 쓰기도 하고 은유를 쓰기도 하고 생략법을 쓰고 도노법을 쓰고 온갖 것을 다 갖고 와서 대꾸법을 통하여 강조하기도 하고 운유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두운과 가군을 뒤섞어서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위선이란 단어가 나오지만은 사실 이것은 웅변을 하는 자,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는 자, 연설을 하는 자는 연기를 잘해야 돼, 여러분. 그냥 자기가 아무리 주제를 설정을 잘하고 배열을 잘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문체론으로 다듬는 미사역구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를 그냥 읽는다. 그냥 그러면 그걸 듣는 청중들이, 군중들이, 그죠? 뭐 감동은커녕 쟤 뭐하냐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웅변가와 연설가와 변론가는
배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양한 순서를, 네 가지 순서를 통하여 작성된 이것을 탁월한 어떤 제스처와 감정 표현과 운율에 맞는 어떤 목소리와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의, 만약에 슬픈 내용이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죠?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웃겨야 될 때는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다양한 기법, 그리고 비장한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얼굴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배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싫어했던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철학이야? 이래 됐던 거겠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사학의 다양한 구조들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사학은 단순한 어떤 뭐 비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단순한 억견을 퍼뜨려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을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지혜, 말을 통하여, 그죠? 설득함으로써 그 삶에서 위기의 지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점에서 삶의 지혜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다루는 그런 지혜는 아니지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들레즈라고는 어떻게 뒤집어 버리겠어? 이건 뭐 리좀형이 아니라 수목형이잖아. 그죠? 이거 뭐 당연히 뒤집어 버리지. 이거는 데리다도 이런 진리 체계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까버리겠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거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죠? 플라톤이 어떤 철학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밀었던 것 역시도, 그리고 감각적인 것 역시도 이 삶 자체가 감각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화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수사학의 담론을 자기의 철학의 거대한 물결 안으로 포섭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플라톤만 있었다 그러면 뭐 철학의 지형은 이상해졌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은 시학을 다룰 수 있었고 수사학을 다룰 수 있었던 거예요. 시학 역시도 정말 중요하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모든 게 확증된 진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야,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확실한 삶의 진리인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뭐 진리는커녕 비진리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의라는 개념, 모든 미덕에서 중요한 뭐 관용, 용기, 다양한 미덕들의 주제들은 공동체가 바뀔 때,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격의 차이, 그 다음에 삶의 자리, 공동체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사학은 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삶의 지혜가 없어서 무지에 빠져서 모든 소송에서 바보처럼 지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술이 없어서 어떤 수공업자에게 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설득할 때도, 아니면 목수에게 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아니면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토론을 할 때도 그냥 무지에 빠져서 아무런 자기 변호나 공동체 변호를 못하게 되는 거야. 수사학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플라톤 역시도 알았지만은, 플라톤은 결국 수사학은 철학이 아니라 이성을 어지럽히는 궤변과 같은 거라고 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인들과 더불어서 경멸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소피스트들이잖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건 역시도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걸 함께 고려해야만이 그 이후의 수사학의 발전에 있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진행되는 니체를 거쳐, 그죠? 그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뒤집어 엎어서, 그죠? 그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제일 위에 있는 형이상학의 자리를 전복시키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사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소피스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크게 볼 때 일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모더니즘은 뭐야? 크게 보면은 이 플라톤의 진리담론, 그리고 진리를 대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자리,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당연히 전복의 대상이 되는데, 니체 이후로는. 그러나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수사학에 대한 연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포스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토포스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뚫렸죠, 그죠? 논쟁을 할 때 논증 형식을 보이지 않는 장소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으로부터 질문자와 응답자가 논증하고 논거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기원과 같은 것, 그 장소, 그게 바로 토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아마 문체, 피구라와 스틸루스를 다루면서 점점 수사학의 강도를 더해 가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